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긴 곳에 박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박영감의 집이었는데, 기와가 층층이 쌓여 검은 빛을 내고 담장이 높으며 마당이 넓어 누가 보아도 부유한 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본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했으나 평생을 새벽별을 보고 나가 달을 보고 들어오며 흙을 일구어 이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 고생을 함께하며 거친 손마디가 훈장처럼 남은 아내가 있었고, 두 노인에게는 뒤늦게 얻은 귀한 외아들 돌석이가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대들보는 박영감이 젊은 날 산에서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은 것이었고, 마당의 디딤돌 하나하나도 그의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봄이면 앞마당의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뒤뜰, 감나무의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박영감 내외는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졌으나 자신들이 평생 일궈놓은 이 집에서 아들 내외와 손자들을 보며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이제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라 박영감의 집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만 키운 아들 돌석이는 부모의 피땀 어린 고생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라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고 돈 쓰는 것을 물 쓰듯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오냐오냐 하며 키운 탓에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참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힘든 농사일보다는 읍내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박영감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찼으나 하나뿐인 자식이라 엄하게 꾸짖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돌석이 맞이한 며느리 또한 심성이 곱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시집 올 때부터 시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시댁의 재산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시부모의 눈치를 보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올리고 밥상도 정성껏 차리는 척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부엌길에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여 아예 부엌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박영감 내외가 안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라도 나누면 시끄럽다며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집안의 곳곳간 열쇠가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박영감 내외의 위상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날, 저녁 박영감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 방 군부를 좀 더 떼야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아들 돌석은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을 찌푸리며 땔감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박영감은 내 집 땔감을 내가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서글펐으나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의 아내는 차가운 아랫목에서 기침을 콜록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박영감은 그런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는데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에 가짓수가 줄어드는 것은 예사요국은 식어서 미지근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밥그릇에 올려주던 아들도 이제는 제 입에 넣기 바빴고, 며느리는 맛있는 반찬은 자기 남편과 자식 앞으로만 밀어놓았습니다. 박영감 내외는 밥상머리에서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어야 했고,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박영감은 며느리가 혹여나 싫은 소리라 들을까봐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 속이 오죽 타들어 갔겠습니까? 하루는 박영감의 아내가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담다가
그만 실수로 장독 뚜껑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에 힘이 빠져 그런 것인데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걱정하기는커녕 깨진 장독 뚜껑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늙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아까운 살림을 축내냐며 독한 말을 서슴지 않았고 방 안에 있던 돌석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며느리의 모진 말보다 아들의 무관심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남몰래 부엌 뒤편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오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는데 이는 날씨 탓만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 내외는 자신들의 방에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새로 장만해 덮으면서도 부모님의 방에는 낡고 솜이 뭉친 헌 이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 영감이 솜을 좀 틀어달라고 부탁하자 며느리는 요즘 솜값이 금값이라며 내년에나 해드리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밤이면 냉골이 된 방에서 박 영감 내외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지새웠고 옛날 등 따뜻하고 배부르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들 돌석에게 은밀히 속삭이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이 너무 좁아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불편하니 부모님을 사랑채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사랑채는 본래 손님을 맞이하는 곳으로 안방보다 외풍이 심하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노인들은 잠기가 밝아 우리가 밤에 움직이는 것을 불편해하니 그리하는 게 좋겠다고 덜컥 동의해버렸습니다. 박 영감은 문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차마 안으로 들어가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부모님께 안방을 비워달라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방기 좁으니 부모님이 사랑채로 옮기시면 좋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 눈빛에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영감은 평생을 지켜온 안방을 내어준다는 것이 마치 집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것 같아 서운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내 짐을 챙기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며 박 영감은 자신이 좀 더 단호하게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사랑채로 거처를 옮긴 첫날 밤 바람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안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춥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돌석 내외는 부모님이 춥지 않은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 사랑채의 적막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박 영감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쩌다 이 큰 집의 주인에서 얹혀 사는 식객 같은 처지가 되었는지 한탄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이라도 한 듯 깊은 수심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 영감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으나 이제는 대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안에서는 고성이나 짜증 섞인 소리가 들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독해졌다느니 돌석이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안다느니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박 영감은 밖에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아들 칭찬을 하며 집안의 허물을 덮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으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사랑채 생활이 길어지면서 박 영감 내외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기침소리는 잦아졌고 얼굴에는 검버섯이 늘어갔으며 허리는 더욱 굽어 땅에 닿을 듯 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며느리가 가져오는 밥상은 점점 더 초라해져 김치 한 보시기와 식은 밥 한 덩이가 전부일 때가 많았습니다. 박 영감이 고기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하면 며느리는 노인네가 소화도 못 시키면서 식탐만 늘었다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영감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물에 밥을 말아 넘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돌석이 술에 취해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읍내 친구들에게 술을 사느라 돈을 많이 썼다며 집안에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숨겨둔 쌈짓돈이라도 있으면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박영감은 이미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준 지 오래라 가진 것이 없다고 타일렀으나 돌석은 믿지 않고 방안을 뒤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아들이 던진 베개에 맞아 멍이 든 아내를 보며 박영감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때는 횟수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땔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루에 한 번 겨우 불을 넣어주었고 그마저도 젖은 나무라 영이만 맵게 피어올랐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박영감 내외는 이불 속에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천을 나누며 이 긴 겨울이 언제쯤 끝날지 아니면 자신들의 생이 먼저 끝날지 가늠해 보곤 했습니다. 창밖에는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으나 사랑채 않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영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을 터였으나 이번 생일에는 미역국 한 그릇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박영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아무도 사랑채를 찾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냄새는 사랑채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맹물로 배를 채우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오후 늦게야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는 쉰내가 나는 콩나물 무침과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바빠서 생일상을 제대로 못 차렸다며 내년에 잘 차려드리겠다고 무심하게 말하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박영감의 아내는 남편의 생일상 꼬라지를 보고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고 박영감은 그런 아내를 달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발라먹으며 박영감은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채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은 지 오래되어 지나가는 새들도 그 지붕에는 앉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을 촌장이 지나가다 박영감의 집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촌장은 박영감과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였는데 최근 박영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려 돌석을 불러내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돌석은 부모님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 방에만 계신다고 둘러댔지만 촌장의 노련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촌장이 돌아가고 나자 돌석은 부모님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밖으로 소문을 낸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사랑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살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박영감은 자식에게 듣는 협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공포에 질린 아내는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폐륜의 시작이었으나 박영감은 여전히 자식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영감은 잠결에 밖에서 들리는 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석과 며느리가 사랑채 마당에 서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랑채도 아깝다며 창고로 쓰는 헛간을 치우고 부모님을 거기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헛간을 수리하면 방 하나는 나올 거라며 동조했습니다. 박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몸서리쳤습니다. 헛간은 돼지우리 바로 옆에 있어 짐승이나 지낼 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영감 내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들이닥쳐 쫓아낼까봐 가슴을 졸였고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숨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기와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인심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달을 보며 조상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자식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우리가 죽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먹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사랑채의 낡은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비가 새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적셨지만 박 영감 내외는 닦을 힘도 없어 그저 젖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집안의 정막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아서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집을 지키던 성주신마저 고개를 돌린 듯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봄 기운이 온 산천에 완연하여 진달래와 개나리가 앞다투어 피어나건만 박 영감의 집안만큼은 여전히 한겨울 삭풍이 부는 듯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앵두나무에는 꽃망울이 맺혔으나 그 꽃을 바라보는 박 영감 내외의 눈에는 생기가 돌지 않았고 깊은 주름골에는 근심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날이 따듯 태지자 사랑채 쪽에서 노인네들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차리거나 빨래를 널 때마다 사랑채 쪽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헛구역질을 해대며 늙으면 냄새가 나서 산 사람까지 병들게 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들 돌석은 아내의 그런 불평을 말리기는커녕 자신도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계신 방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획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하기 일쑤였고 혹여 마주치기라도 하면 못 본 척 딴청을 피우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나 행여나 며느리가 알면 또 사단이 날까 두려워 아픈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방문은 굳게 닫혀 열릴 줄을 몰랐고 방 안의 공기는 환기가 되지 않아 탁하고 무거웠으니 며느리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돌보지 않은 자식들의 탓이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밥상은 이제 개밥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형편 없어졌습니다. 밥그릇에는 거뭇거뭇한 보리밥이 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국은 건더기 하나 없이 멀건 소금물이나 다름없었으며 반찬이라곤 쉬어버린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기력이 쇠하여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남편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신의 밥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나 많이 드시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권하곤 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에게 밥을 양보하며 눈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박 영감의 아내는 더러워진 옷가지라도 빨아야겠다는 생각에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을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으니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색이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어 한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안방마님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빨래터에 모인 마을 안악들은 박 영감 아내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누군가 박 영감네 안사람 아닌가, 어쩌면 저리도 폭삭 늙었단 말인가. 한 안악이 혀를 차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시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네. 밥도 제대로 안 준다는 소문이 파다해. 빨래터의 안악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박 영감 내외의 처지를 동정했고
동시에 돌석과 며느리의 폐륜적인 행실을 성토했습니다. 물가에 퍼지는 방망이 소리보다 안악들의 한숨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촌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젊은 시절 박영감과 함께 의형제를 맺을 만큼 막역한 사이였기에 친구가 겪고 있는 고초를 전해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집어던지며 천하의 몹쓸 놈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어찌 존재한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은 당장 돌석을 불러들여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마음먹고 마을 청년을 시켜 돌석을 자신의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돌석은 촌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으나 마을 어른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어 마지못해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촌장의 집 마당에 들어서면서도 짐짓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이 마을 제일가는 부자라는 것을 과시하듯 비단옷을 휘날렸습니다. 촌장은 마루에 앉아 돌석을 내려다보며 곰방대를 탁탁 털었고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촌장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불렀나 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돌석아, 네가 요즘 부모님을 사랑채로 모셨다지. 촌장이 나직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안방이 좁기도 하고 부모님이 조용한 곳을 원하셔서 그리했습니다. 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촌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돌석을 쏘아보며 조용한 곳, 사랑채가 냉골이라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그게 자식된 도리로서 할 말이냐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돌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립니까? 우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대들었습니다. 촌장은 돌석의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내 이놈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옷이며 네가 살고 있는 그 기와 집이 다 누구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느냐? 부모를 괄시하고 천벌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촌장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담장 밖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촌장님이라도 남의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석은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상했고 이 모든 것이 부모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은이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며 내 흉을 본 게 틀림없어. 돌석은 엉뚱한 오해를 하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며느리를 불러 촌장에게 당한 수모를 낱낱이 일러 바쳤고 며느리 또한 어머나 세상에 아버님 어머님이 밖에서 우리 욕을 하고 다니셨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촌장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석은 술이 잔뜩 취해 사랑채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박영감 내외는 깜짝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는데 돌석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기에 촌장 영감이 나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게 만듭니까? 제가 밥을 굶겼습니까? 옷을 벗겼습니까? 왜 자식 얼굴에 먹칠을 하세요? 돌석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영감은 아들의 오해를 풀고자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촌장이 어찌 알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결백하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돌석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박영감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실신할 지경이었습니다.
돌석은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끔찍한 협박을 남기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달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돌석에게 술상을 다시 봐주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사랑채가 대문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을 만드니까 아예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모시는 게 낫겠어요. 돌석은 술기운에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눈에 안 띄는 곳 어디 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 뒷뜰에 있는 헛간 있잖아요. 거기라면 담장도 높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으니 소문날 일도 없을 거예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촌장에게 당한 수모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겹쳐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꼴도 보기 싫은데 차라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속 편하겠어.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으나 욕심과 분노에 눈이 먼 부부에게는 도덕이나 인륜 따위는 이미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부모를 헛간으로 옮기기로 합의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 내외는 하인들을 시켜 뒷뜰 헛간을 치우게 했습니다. 그 헛간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거미줄이 가득하고 바닥은 축축했으며 바로 옆에 돼지우리가 있어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설마 여기로 주인 어른을 모시려는 건 아니겠지 하며 혀를 찼으나 서슬퍼런 돌석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농기구들을 밖으로 드러내고 썩은 지푸라기를 걷어낸 뒤 대충 빗자루질을 하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는 헛간 바닥에 얇은 돗자리 하나를 던져놓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막을 문풍지도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아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올 것이 뻔했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두 분이 지내기에 넓고 좋네. 옛날 생각도 나고 좋으시겠어.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헛간 한 구석에는 쥐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천장에서는 흙먼지가 떨어졌지만 돌석 내외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갇혀 있던 박영감. 내외는 뒷뜰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하인들이 헛간을 치우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곳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졸였으나 곧이어 들이닥친 며느리의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사랑채를 수리해야 해서 잠시 거처를 옮기셔야겠어요. 뒷뜰 헛간을 깨끗이 치워뒀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박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가 거기는 짐승이나 사는 곳 아니냐. 어찌 우리 보고 거기서 살라 하느냐. 라고 애원했으나 며느리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나가서 사시든가요. 갈 데도 없으시면서 찬밥 더운 밥 가리실 때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직 귀찮은 짐을 처리하려는 조급함만이 묻어났습니다. 박영감의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지만 어찌 부모를 돼지우리 옆으로 내쫓는단 말인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지팡이로 땅을 치며 통탄했고 젊은이들조차 돌석의 폐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기로 작정한 듯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은 마치 무덤 속과도 같은 적막이었습니다. 이사 아닌 이사를 하는 날 박영감은 아내의 손을 부축하며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은 기와집의 안채와 사랑채를 모두 내어주고 이제는 짐승의 거처나 다름없는 헛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박 영감은 자신이 심었던 나무들과 정성스레 쌓았던 담벼락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피와 땀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듯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헛간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두 노인을 반겼습니다. 돼지 분뇨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차가운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얇은 돗자리 한 장이 그들을 바닥의 냉기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박 영감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임자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런 곳까지 오게 했구려 라고 흐느꼈고 아내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헛간의 추위는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구멍난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옆 칸의 돼지들은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며 노인들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저 멀리 안채에서는 돌석 내외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와 두 노인의 비참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만이 덩그러니 떠서 이 비극적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잠들지 못하고 헛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늙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을 탓하다가도 문득 솟구치는 아들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부디 아들이 천벌을 받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못난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끊을 수 없는 혈육의 전기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헛간 문이 덜컹거렸고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촌장이 했던 경고가 돌석의 귓가에 맴돌았을 테지만 돌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심판뿐이라는 것을 박 영감의 집을 감싸고 도는 검은 구름만이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마을은 숨을 죽이고 박 영감네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러 말 한 필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건만 박 영감 내외가 갇혀 지내는 헛간에는 차가운 소리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일렁이며 풍요로움을 자랑했지만 헛간의 두 노인에게는 그저 남의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얇은 호티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떨고 난 아침이면 박 영감의 아내는 굳어버린 관절을 펴지 못해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박 영감은 그런 아내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넘어오는 악취는 가을 바람을 타고 더욱 독하게 헛간 안을 휘감았으니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며 떡을 하고 술을 빚어 나누어 먹느라 떠들썩했지만 박 영감네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돌석 내외와 그 자식들의 것이었고 헛간에 갇힌 부모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돌석은 마을 사람들이 부모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두 분 다 노망이 들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방에 가둬두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태연한지 듣는 사람들조차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으니 돌석의 불효는 이제 하늘을 속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집주인 돌석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박 영감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을 터였지만 이제 그 자리는 아들이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돼지 잡는 소리와 닭 잡는 소리가 뒷뜰까지 들려왔으나 정작 그 뒷뜰 헛간에 있는 부모에게는 물 한 모금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 내외는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고기 굽는 냄새에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해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었는데 아들의 생일잔치 음식 냄새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힘없는 목소리로 영감, 오늘이 돌석이 생일인가 보. 미역국 냄새가 나네. 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 영감은 그놈이 제 생일은 챙길 줄 알면서 낳아준 부모는 굶기는구나. 하며 한탄했으나 배고픔 앞에서는 분노조차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대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과 돌석의 친구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왔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돌석은 비단 마고자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쓴 채 손님들을 맞이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느라 목소리를 높였고 손님들은 돌석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부 섞인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하네. 이 큰 집을 이렇게 잘 건사하고 사니 부모님 복도 많지.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돌석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 제가 열심히 산 덕분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며느리가 헛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먹다 남은 전 몇 조각과 식은 밥덩이가 담긴 깨진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간 문을 발로 툭 차며 아버님, 오늘 그이 생일이라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냄새나니까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행여나 나오셔서 손님들 비위 상하게 하면 그땐 정말 밥도 없을 줄 아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바가지를 개밥주듯 던져놓고는 횡하니 돌아섰습니다. 박 영감은 바가지를 내려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몸열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전 조각이었지만 당장 굶어 죽을 판이니 체면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전을 찢어 남편의 입에 넣어주었고 박 영감은 씹지도 않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비참함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흐느꼈는데 그 울음소리마저 새어나갈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더니 웬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표주박을 찬 스님은 집안의 풍경을 둘러보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잔치에 흥이 깨질까 염려한 하인들이 스님을 쫓아내려 했으나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술잔을 들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며 웬중이 남의 잔치판에 와서 재수없게 시주 타령이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스님은 돌석의 호통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헛간 쪽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의 코끝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 대신 썩어가는 거름 냄새와 그 속에 섞인 노인들의 한숨 냄새가 전해진 듯 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헛간 앞으로 다가갔고 하인들은 스님의 기세에 눌려 감히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님과 눈이 마주친 박 영감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스님은 합장을 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원한이 서려 있으니 어찌 등불이 온전하겠는가. 스님이 나직하게 읊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그 소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달려 나왔습니다. 이 땡중이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수작 부리지 말고 썩 꺼져라. 돌석은 하인들에게 소금을 뿌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스님은 그런 돌석을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쬐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는데 스님의 표정은 마치 폭풍우를 앞둔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보시게 젊은이, 하늘이 이토록 맑은 것은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밝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아는가? 구름 뒤에 숨지 않고 죄를 짓는 자를 똑똑히 보고 치기 위함이라네. 스님의 말은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떠들던 손님들도 순간 조용해지며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돌석만은 그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습니다. 하하하, 날벼락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늘 따위 무섭지 않다. 내 돈과 내 힘이 곧 하늘이다. 벼락이 칠 거면 지금 당장 쳐보라고 해라. 돌석은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극의 달에 있었고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해보아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돌아서서 대문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스님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으나 그의 발걸음이 닿았던 자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스님이 사라지자 돌석은 다시 흥을 돋우며 재수없는 중이 가서 속이 시원하다. 자, 다시 마시고 놀자 하며 잔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사람들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려 애쓰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헛간 안의 박영감 내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불효가 밉기는 했으나 행여나 정말 천벌이라도 받을까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돗자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못난 자식이 지은 죄, 이 애비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 제발 저 아이는 용서해 주소서. 아내가 옆에서 흐느끼며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렸으나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점점 더 무르익어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풍악 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돌석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불러내 춤을 추게 하고 자신은 상석에 앉아 왕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내 재산이 이 마을에서 제일이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돌석의 외침은 공허하게 메아리쳤지만 그의 귓께는 달콤한 찬사로만 들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눈이 부시게 파랗기만 했습니다. 새들은 평화롭게 지저귀고 바람은 살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진 늙은 회화나무 가지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스산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연조차 숨을 죽이고 다가올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감은 불안한 마음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높이 쳐들고 건배를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여 박영감은 저도 모르게 돌석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문틈을 넘지 못하고 헛간 안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째지는 웃음소리가 박영감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석의 언행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땅만 파다가 늙어버린 멍청한 양반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도 다 날려먹었을걸. 늙으면 죽어야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서 자식 등골을 빼먹으려 한다니까. 손님들은 그 말에 억지로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순간 하늘 저 멀리서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사람들은 그저 바람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대지를 울리는 진동으로 변해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기괴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날이 이렇게 맑은데 웬 천둥 소리인가? 돌석은 그 소리조차 자신의 위세를 축하하는 소리라 여겼습니다. 보라, 하늘도 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팡파르를 울리는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박수를 치며 남편을 추어 올렸고 분위기는 광란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팡파르가 축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헛간의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꽥꽥거리는 비명소리가 잔치 소음을 뚫고 들려왔고 쥐들은 구멍에서 튀어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 내외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공기 중에 정정이가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했고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로 대기는 팽창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남기고 간 말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구름 뒤에 숨지 않고 죄를 짓는 자를 똑똑히 보고 치기 위함이라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이었으며 이제 그 예언이 실현될 찰나였습니다. 맑은 하늘의 태양은 마치 신의 눈동자처럼 이글거렸고 그 시선은 정확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돌석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춘 듯. 단 찰나의 정적 그 짧은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 한복판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대지를 가르며 내리꽂히는 순간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둥소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호통과도 같아서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돌석이 서 있던 자리 바로 옆 집안의 수호신이라 여겨지던 수백 년 된 회화나무가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쪼개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벼락은 돌석의 정수리를 겨냥한 듯 했으나 간발의 차이로 나무를 때려 그를 살려두었으니 이는 하늘이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석은 벼락이 떨어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가 이내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비단 옷은 흙바닥에 뒹굴어 엉망이 되었고 쓰고 있던 갓은 멀리 날아가 처박혔으며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잔치상은 뒤집혀 산의 진미가 흙투성이가 되었고 술병은 깨져 독한 술 냄새가 매캐한 탄내와 뒤섞여 진동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치려다 다리가 풀려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손님들은 혼비백산하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흥겨웠던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어 지옥도와 같은 참상을 연출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박 영감 내외는 벼락치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으나 곧이어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영감은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안위는 돌볼 겨를도 없이 헛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돌서가 아이고 내 새끼야, 늙고 병든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박 영감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 또한 지팡이를 짚을 새도 없이 엉금엉금 기어서 남편의 뒤를 따랐으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벼락보다도 강하고 질긴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돌석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곁에 있던 회화나무는 검게 타들어가며
여전히 희뿌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을 끌어안고 뺨을 때리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돌서가 정신 차려라. 이 애비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노인의 절규는 쑥대밭이 된 마당에 메아리 쳤고 도망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몇몇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돼지우리 옆 헛간에서 튀어나온 박 영감 내외의 몰골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냄새나는 넉마를 걸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노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와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벼락 맞은 나무보다 박 영감 내외의 처참한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박 영감 내외란 말인가. 저런 몰골로 돼지우리 옆에 갇혀 있었던 개야. 사람들은 코를 막으면서도 연민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고 동시에 기절한 돌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천벌을 받았네. 천벌을 받았어. 부모를 돼지우리에 가두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었구만. 소문으로만 돌던 폐륜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기절한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대보고는 희미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요. 우리 돌석이가 살아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옷소매로 아들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짐승 취급을 했건만 부모는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여 오열하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마루 밑에 숨어있던 며느리는 그제야 슬금슬금 기어나와 남편의 상태를 살폈으나 시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촌장은 검게 타버린 회화나무와 쓰러진 돌석 그리고 거짓골을 한 박 영감 내외를 번갈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복의 자네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던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부모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촌장의 꾸짖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청년들을 시켜 돌석을 평상 위로 옮기게 하고 박 영감 내외에게는 따뜻한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돌석이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하더니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온몸은 감전된 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늙은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 돌석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코끝을 찌르는 탄 냄새가 현실임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돌석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숫덩이가 된 회화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자신이 대신 벼락을 맞고 죽어간 것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돌석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자신이 하늘을 비웃으며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리꽂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경고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덜덜 떨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영감은 그런 아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돌서가 괜찮다. 이제 다 괜찮다. 네가 살았으니 되었다. 아버지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이 등에 닿자
돌석에 굳어있던 마음속 얼음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무시하고 깔보았으나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이 늙고 초라한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돌석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참회의 통곡이었습니다. 돌석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채우자 주위에 둘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개 중에는 혀를 차며 욕을 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늘의 징벌과 부모의 사랑 앞에서 말을 잃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남편의 우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시어머니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잊고 있었던 인간의 도리가 벼락과 함께 다시 돌아온 듯했습니다. 박 영감의 아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일어나라.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몸 조심해야지. 그녀는 며느리의 지난 과오를 탓하기보다는 당장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주는 넓은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부모의 내리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촌장은 이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이제야 이 집안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겠구나 하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돌석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비단옷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다시는 두 분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하늘도 그의 맹세를 들었는지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의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목격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로 가슴에 새기며 자신들의 부모에게 안부라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영감네 집마당에는 잔치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난장판은 돌석에 지난 과오를 씻어내는 구판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촌장은 돌아가기 전 돌석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오늘 다시 태어난 걸세. 하늘이 준 두 번째 목숨 헛되이 쓰지 말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게나 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석은 촌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널브러진 집안을 치우게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을 헛간에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자신이 직접 부모님의 짐을 들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여전히 따뜻하고 쾌적했지만 돌석은 그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안방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혀드리고 자신은 문지방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 영감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운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집 안방인데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구려. 그 한마디에 돌석과 며느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그 미음 한 그릇은 박 영감 내외에게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지자 집안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 벼락 맞은 회화나무는 흉물스럽게 서 있었지만 박 영감은 그것을 베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저 나무가 우리 아들 대신 액땜을 해준 고마운 나무다. 두고두고 보면서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자꾸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된 돌석은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기운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박영감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돌석은 부모님의 다리를 주무르며 밤이 새도록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농사짓던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돌석은 자신의 지난날을 뼛속 깊이 반성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풀어드리며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를 지나던 그 스님은 멀리서 박영감네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옹기, 어린 연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야 뿌리가 더 깊게 박히는 법이지. 이제 저 집은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을 게야. 스님은 표주박을 두드리며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에는 다시 총총한 별들이 떠올라 평화로운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그 별빛은 박영감네 마당에 떨어진 벼락의 흔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 내외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것은 돌아온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벼락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깜짝 놀라 깰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가 더 잔잔하듯 박영감네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헛간 옆 돼지들도 꿀꿀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잠이 들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던 헛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그곳에는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량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박영감네 집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눈부시게 박영감의 집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간밤에 천지를 뒤흔들던 노을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푸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벼락을 맞아 검게 그을린 회화나무가 묵묵히 서 있었는데 그 흉터는 흉물이라기보다는 이 집안에 내린 하늘의 준엄한 가르침을 새긴 비석처럼 장엄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에 정적을 깨우고 집안 곳곳에서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의 빚을 소리는 예전에 거만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고 정갈했습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 서서 검게 탄 회화나무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자신이 저 나무 대신 벼락을 맞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 그리고 하늘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에 그는 매 순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술살과 탐욕이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근면함과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나와서 빗자루를 뺏으려 했지만 돌석은 손사래를 치며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그동안 하인들에게만 맡겨두었던 아침 밥상을 직접 차리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구수한 쇠고기 무국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좋은 쌀을 골라 밥을 지었고 시부모님이 드시기 편하게
나무를 부드럽게 묻히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시부모 밥상에 반찬을 덜 올릴까 궁리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입맛을 돋우어 드릴까 고민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지난밤의 공포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눈을 뜬 박영감 내외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불에 부드러운 감촉과 등 따뜻한 온기, 그리고 문사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아침 햇살은 헛간에서의 지옥 같은 생활을 단번에 잊게 해주었습니다. 박영감은 임자 우리가 다시 안방에서 눈을 뜨다니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하고 물었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꿈이라도 좋으니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평화가 다시는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 밥상은 그야말로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정갈하게 차려져 들어왔습니다. 돌석과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들어와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고는 큰절을 올리며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진지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공경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아들이 떠주는 국을 한술 뜨며 목이 메어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국물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뱃속까지 전해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집안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박영감네 며느리가 직접 장을 보러 나와서 가장 좋은 생선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독하던 며느리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네. 생선 장수한테 시부모님 드실 거니 좋은 걸로 골라달라고 사정을 했다지 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상냥해졌다는 목격담이 이어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벼락이 사람을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돌석은 농사일에도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소작인들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쟁기를 잡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박영감이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깨달아 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면 돌석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답례를 했고 새참 때가 되면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철이 없어 어르신들을 몰라 뵀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박영감은 건강을 회복하여 지팡이를 짚고 마을 마실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욕을 들을까봐 두려워 문밖 출입을 삼갔지만 이제는 어디를 가나 아들 칭찬이 들려오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박영감 자네 아들이 요즘 아주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해. 밭일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집 머슴들이 보고 배워야겠어. 마을 노인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박영감은 허허 늦게나마 철이 들어서 다행이지요. 다 이웃들이 염려해준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촌장이 박영감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곳간에는 곡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촌장은 박영감과 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 집 마당에 벼락 맞은 나무가 흉물일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저게 복덩일세. 저 나무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섰으니 말이네. 박영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않아도 저 나무를 베지 않고 가훈으로 삼으려 하네.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나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고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집은 겨울 채비로 분주했는데 돌석은 부모님 방의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아궁이에는 땔감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겨울은 춥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산에서 제일 좋은 참나무만 해왔거든요. 돌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박 영감의 아내는 갓 쪄낸 고구마를 들고 나와 아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쉬엄쉬엄 하거라. 모자간에 오가는 전기, 화롯불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안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방바닥은 절절 끓어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였고 윗목에는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박 영감은 허허 웃으며 부채를 펼쳐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시원하세요. 더 세게 해드릴까요? 하고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눈보라가 쳤지만 이 방 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박 영감은 문득 창문을 열어 마당에 서 있는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벼락 맞은 나무는 마치 흰 도포를 입은 선비처럼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검게 탄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초록색 싹이 하나 돋아나 있는 것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무가 다시 생명을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아들을 불러 그 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돌서가, 나무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 새 잎을 틔울 수 있는 법이다. 돌석은 그 작은 싹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폐륜과 탐욕으로 죽어가던 자신의 영혼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늘의 가르침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무가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룰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도록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싹은 우리 집안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날 밤 돌석은 잠든 부모님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감사하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박 영감의 집 사랑방 불빛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서 잠들기 아쉬운 마음들이 모여 만든 빛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다시 한번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이제 되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이 되었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눈 내리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영감 내외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지만 돌석의 효행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벼락 맞은 회화나무는 다시 잎이 무성해져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부모에 대한 효를 다짐하곤 했습니다. 돌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아래서 문안 인사를 올렸고 그 정성은 자식들에게로 이어져 대대손손 효자 집안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평생의 거울이 되어 집안을 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어느덧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따뜻한 이불 속이 그리워지는 깊은 밤입니다. 박 영감네,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은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따뜻한 온기는 여러분의 꿈속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